일단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은 보통 경기 방어주를 많이 매수를 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종목, 경기 방어주들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올라가지 상황이 좋으면 되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수혜주나,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한국경제TV도 나오고 다양한 채널에 나오면서 뭐 저의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내외 주식시장이 급락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실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 침체라는 게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수급과 심리 두 가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단기간 내에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제일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경기 침체 얘기는 그냥 처음 나왔을 때 또 웃었어요. 3회 법칙 얘기하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을 처음에 만들었죠. 근데 3회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경제활동 참여지수라는 게 있는데, 경제활동 참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3회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경제활동 참여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 조건이 틀렸는데 뭐 그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굳이 이제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그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벙쪘죠. 이제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이슈를 대다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고요. 다행히 또 경제 관련 지표들이 또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 또 쏙 들어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뭐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부었고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본 엔화는 잘 아시는 대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물론 뭐 달러처럼 이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금리가 싼 일본의 엔 자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그 차액을 이제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다시 올린다고 했죠. 한번 올렸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이제 공포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나오면서 일부 물량이 청산이 된 건데,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이슈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없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건 없었을 거다.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100% 매수 매도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었으면 사람이 매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침체가 겨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는 프로그램이 꽤나 많이 작용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뭔가 터지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 꼬였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꼬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용융자 잔고를 되게 많이 봐요. 우리나라가 신용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와 고객 예탁금 비율을 봐서 이제 그 비율이 40%가 넘어가면 보통 항상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7%, 38%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야, 이거 조정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때마침이랑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정이 왔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죠, 이제 8일 기준으로, 아마 9일 기준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8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퍼센티지가 31.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로는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이제 오긴 올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이제 거둬들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은 2, 3년 전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여전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시장이 바라는 시점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놓고,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한 반 정도 안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연준은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중간중간 경제 지표가 좀 나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확실히 1년여 전보다는 모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꺾였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전반적인 지표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긴장을 하면서 지켜는 볼 상황이 맞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우리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연준이나 뭐 미국의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갭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정말 돈 잘 버는 사람과 정말 어려운 층의 갭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빈부격차가 좀 커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브 세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이브는 분위기라는 걸 뜻하고 세션은 리세션의 경기 침체 리세션을 가져와서 두 개 합성어인데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딱 지표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저는 오더라도 단기간 내 침체가 오면 되게 얇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월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아까 오전에 봤을 때 9월 달에 인하하는 걸 뭐 당연하게 일단 패드워치는 생각하고 있었고, B컷이라고 그러죠. 좀 크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뭐 한 55% 보고 있었고, 그리고 25bp 좀 짧게 하는 걸 한 45% 정도 보고 있었는데,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5대5였어요. 5대5여서 오히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55대45 반대였는데 지금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발표된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뭐 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게 나왔고,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된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증 시장도 몰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PC든지 뭐 9월 FOMC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저는 50bp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25bp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그냥 50대 50이에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bp B컷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일단 금리 인하 처음 했을 때 항상 이랬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패드워치 상을 봤을 때 패드워치가 심리를 되게 잘 반영하거든요. 근데 패드워치 상을 봤을 때는 시장은 지금 50bp B컷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연준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인하를 하더라도 25bp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하를 시장이 바라기만 했으면 오히려 그냥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할 텐데, 오히려 시장은 50bp를 바라고 연준은 25bp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참 어려운 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50bp를 기대를 했는데 25만 하면은 거기서 그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실망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인하를 했다는 거에 좀 우리는 의미를 둔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바로 반등을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지난주 조정받고 이번에 반등해서 올라올 때 결국 또 시장을 이끄는 건 M7이에요.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다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자금을 또 융통할 수 있는 이자율도 낮아지고 더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기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바라는 것과 연준이 실제로 시행하는 게 좀 갭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단기간 내에 잠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은 보통 경기 방어주를 많이 매수를 하시죠. 경기 방어주를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종목, 경기 방어주들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올라가지 상황이 좋으면 되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금리 인하 수혜주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뭐 주가가 만약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포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현금을 조금씩 남겨두시면서 분할로 그래서 제가 이번 3분기만큼은 좀 변동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뭐 한 3분할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10분할로 매수하시고 평소에 분할 매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3에서 한 5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지금 경기 침체를 염두에 가면서까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조정 잘 받은 M7 종목들 중에 뭐 아무거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금리 인하 수혜주죠. 바이오 제약주들, 우리나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괜찮은 것 같고 미국으로 가면 뭐 M7 기업들 중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처음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형주로 뭐 30-40% 이상 수익 내시면은 조금 차익 실현하셔서 중소형주로 트레이딩을 돌리시는 전략 지금은 그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반기요? 지금 일단 하반기는 들어왔고 일단 3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3분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분기는 미국으로 가본다 하더라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분기 때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숫자에 보통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성장은 한 20% 했는데 막 실제 발표된 실적이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으면 오히려 그걸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해서 성장률에 집중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각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너무 높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갭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달성해주지 못했을 때 주가가 밀어버린 현상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꽤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뭐 그런 거에 갭이 있겠지만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최근에 또 그런 흐름인데 2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이게 다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3분기 컨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를 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이슈라 보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만 좀 쉬고 4분기 때부터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 대형 악재가 없으면은 저는 뭐 4분기도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보다 오히려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뭐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자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에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대선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11월 초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쯤에 대해서 또 11월 FOMC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1월 FOMC에는 뭐 큰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큰 이벤트가 있는 그 달에는 이제 연준도 크게 뭔가 액션을 큰 이벤트, 사실 금리 인하가 되게 큰 거기 때문에 하지를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1월은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지금 대선이 되게 박빙 같아요.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자구려담 해리스가 났다, 트럼프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책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련주들은 좀 움직여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대선이 아마 제일 큰 변수가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중동 이슈도 나오는데 중동 이슈는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중동은 1년 365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든 중동이든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일정적으로 항상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전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마음이 아프지만 참 오래 이미 진행돼 왔었던 거고 중동 전쟁도 뭐 수십 년 동안 이미 진행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걷어들이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뭐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뭐 대선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랑 조금 연관 지어가지고 단기 쿵은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해리스가 되면은 뭐 지금 그대로 가야죠. 뭐 친환경이라든지 근데 뭐 대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마 합법화 이런 거 있는데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걸 다 치료제로 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뭐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 비슷한 뭐 친환경 전기차 뭐 이런 거 관련 거에다가 대마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좀 다르죠. 여기는 공화당은 원래 화석 연료 위주였기 때문에 뭐 유가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된다 해서 전기차를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중간에 딱 이제 붙는 정책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친환경과 화석 연료 이렇게 확 나뉘긴 하죠.